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발해에 혼을 쫓아서 1300년 전 백길 탐사에 나섰던 발해 뗏목 탐사대원 4명이 오늘 새벽 일본 해상에서 폭풍으로 모두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탐사대원 4명이 희생된 곳은 일본 오키군도 보고섬 서쪽 7km 해상으로 항해를 시작한 지 25일째인 오늘 새벽입니다. 이들은 어제 낮에도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구조 도중 풍랑으로 뗏목이 좌초되면서 3명은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지난 1월 25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들이 그 뗏목에 타고 있었던 4명의 탐사대원들입니다. 이들은 1300년 전에 발해 해상 항로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뗏목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일본 해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혹독한 추위와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도 항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찾으려고 했던 그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300년 전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 항로가 과연 존재했을까요? 존재했다면 그 출발지는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1300년 전의 왕국 발해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인들이 동해로 떠났던 출발지는 어디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취재팀은 블라디보스톡 종합대학을 찾았다. 그곳에서 발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학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샤프크노프 박사. 취재팀이 찾아갔을 때 그는 좁은 연구실 안에서 발해 토기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이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나라에는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는 발해 토기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평생을 발해 연구에 바쳐온 샤프크노프 박사는 발해사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가 발로 뛰어다니며 수집한 발해 유물만 해도 수만 점. 그의 연구실은 작은 발해 박물관이었다. 그는 취재팀을 만나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발해 유물부터 꺼내 보였다.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발해의 기와. 지붕 이런 거. 예. 그리고 쇠로 만든 날카로운 화살촉들. 이것도 종을 추라면. 과자 상자에서 꺼낸 이 유물은 기와 조각을 이용한 저울추다. 우와. 아, 이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아, 허리띠다가. 허리띠에다가. 야, 이거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샤프크노프 박사는 특별히 보여줄 것이 있다며 취재팀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가 가리킨 것은 물고기 모양의 작은 조각품. 13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녹 하나 슬지 않은 채였다. 어린아이 손가락 길이만한 이것은 청동 부절이었다. 부절은 주몽이 유리왕과 나누어 가졌던 칼처럼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물건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부절의 왼쪽. 이 부절이 오른쪽과 합쳐지면 세로미연에 새겨진 합동이란 글씨가 완벽하게 완성된다. 이 부절의 왼쪽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은 누구일까? 부절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그 단서였다. 좌효위 장군은
당나라와 발해에서 사용된 관직으로 서열 2위 정도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그리고 섭리계에는 사람 이름이다. 이름 끝에 계자는 발해인의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가루계, 미발계, 공백계처럼 결국 섭리계에도 발해 사람이었던 것이다. 좌효위 장군 섭리계가 부저를 가지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 취재팀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니콜라예프카 마을로 향했다. 인구 300명의 한적한 시골 마을. 부절이 발견된 곳은 이 마을 한켠에 있는 거대한 성이었다. 좀처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성벽을 오르자 15만 평가량의 넓은 성터가 한눈에 들어왔다.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져 있었지만 돌을 쌓고 그 겉에 흙을 다진 무척이나 견고한 토성이었다. 아직도 성터 곳곳에는 발해 유물들이 남아 있었다. 조각으로 남은 이 유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왕조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Ручки были на сосудах эпохи Когурё. И вот бахайцы потом заимствовали когурёвцев. Видимо, когда они начали делать гончарство свое, у них не было своих гончаров, они нанимали когурёвцев, и вот от них. 지금은 비록 하찮은 토기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발해인의 숨결이 살아있다. 이 토기는 원래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배가 불룩하고 밑바닥이 평평한 이 토기는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니콜라예프카 성 밖에는 거대한 해자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너비 10m, 길이 3m의 이 해자는 적을 가로막는 제1방어선이다. 1300년 전 발해인들이 처음 지었을 니콜라예프카 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 둘레는 4km, 성벽의 높이는 10m, 해자와 옹성, 치까지 설치해놓은 니콜라예프카 성은 한마디로 적군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이곳에서 청동 부절이 발견된 것은 지난 85년 놀러온 학생들에 의해서였다. 우연의 일치일까? 대륙으로 있는 시베리아 철도가 관통하고 있는 이 성이 부절이 발견되면서 발해 동경용원부 정리부의 소재지로 밝혀졌다. 수도에서 사신이 오면 좌효위 장군 섭리계에는 부절을 확인하고 왕의 명령에 따랐을 것이다. 부절이 발견된 동경용원부가 중요한 이유는 인근에 있는 엑스페디찌아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발해는 외국으로 가는 5개의 길이 있었다.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가 그것이다. 상경에서 길림을 거치는 거란도, 영주를 거쳐 중원으로 가는 영주도, 압록강을 타고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압록도, 동경에서 함경도를 거쳐 강원도로 내려가는 신라도, 그리고 동경에서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들어가는 일본도, 일본도의 출발지가 바로 동경용원부였던 것이다. 발해인들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 동경용원부를 거쳐 이 엑스페디찌아만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엑스페디찌아는 탐험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처럼 발해인들은
이곳에서 일본으로 가는 탐험의 배를 띄웠던 것이다. 바레인들은 러시아 탐험만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바레인들이 배를 띄운 시기가 한결같이 겨울이었다는 점입니다. 앞에 이 목숨을 잃은 4명의 젊은이가 뗏목 탐험을 시작한 시기도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레인들은 왜 하필이면 겨울에 항해를 시작했을까요? 거센 폭풍우와 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들은 과연 무사히 동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동해가 바라보이는 일본 후쿠라 항구. 이 작은 어촌의 집집마다에는 눈에 띄는 독특한 풍경이 있다. 바로 집 앞에 세워둔 성처럼 커다란 대나무 벽이다. 지붕 높이까지 세운 대나무 벽은 웬만한 힘에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만들어졌다. 이곳 사람들은 겨울바람을 대비해서 이런 대나무 벽을 만드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라고 했다. そうだよね。私の祖父になる人が作った竹やからね。もう繊維だけ残ってるのこれ。これこの竹なんか繊維だけだね。今でも使ってらっしゃる。今使ってるんです。 이 지역에 겨울에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까? 冬はそんなに風強いんですか？そうですよ。あそこのどういうの水切りっちゅうんかね。あれの間の。あれが取れてしまったもんね。20年くらいに。あれだけ鳥が下がったでしょ。 겨울이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옵니까? 冬場はどっち方向から風が来るんで冬すか？は北西ですね。北西、北西が強いです。 북서풍이 강하다. 아, 북서 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옵니까? 겨울이면 불어오는 북서풍이 바레인의 항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취재팀은 그 해답을 얻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소를 찾았다. 해양연구소 이흥재 박사는 인공위성으로 동해를 관측해 동해의 자연 조건과 계절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그가 분석한 97년 1월 동해 풍향도다. 시베리아 쪽에서 시작된 북풍은 동해를 지나면서 북서풍으로 변하고 있다. 만약 바레인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띄운다면 이 바람만 그대로 타고 가도 어렵지 않게 일본의 노도반도 지역인 후쿠라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바람의 세기였다. 통상적으로 동해 쪽에는 겨울 내내 11월서부터 한 3월 정도까지는 이 강한 그 북풍, 북서 계절풍이 불어가지고 이 파도가 많이 크게 일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거친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요. 초속 한 15 내지 20m 정도 분다 그러면은 5m 정도의 파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레인들은 과연 어떤 배를 타고 이 거친 바다에 나섰을까? 거센 파도를 타고 넘으려면 앞머리가 뾰족하고 높아야 한다. 파도에 맞추어 재빨리 배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발달된 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강한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돛대가 필요하다. 배의 길이는 20m, 100명 정도의 인원이 승선할 수 있는 기동성 강한 이런 목선이 아니었을까. 항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동해는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국의 해역내까지는 밑으로 최대한 내려옵니다. 그것은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다시 먼 바다로 떠서 동해를 직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역시 천문항법이라는 고도의 발달된 항해술이 있지 않으면 곤란하죠. 고도의 항해술을 갖춘 바레인은
동해를 건너 일본 서해안 각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착지가 바로 후쿠라 항이었다. 후쿠라 항구는 1300년 전 바다를 건너온 발해인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항구에 세워진 이 비석엔 발해 사절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지금은 한낱 한적한 어촌에 불과하지만 1000년 전 발해인들이 도착해 했던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였다. 항구 인근의 하쿠이시 역사 민속 자료관. 이곳에는 몇 년 전 이 부근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당시 발굴된 유물들은 모두 제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고대부터 방울은 제사에 사용된 주술기구다. 이런 방울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면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사 유물들이 발해인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지방에서 중요한 제사를 주관한 곳은 바로 이곳 게다 신사다. (8, 9세기) 발해인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이 게다 신사로 사람을 보내 국가적인 차원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牧会の船が、日本に着いた時に、日本のお役人さんたちは、外国人が持ってくるいろいろ災いの神が都に入るのを恐れていました。それでこの場所でいろいろ儀式をやって災いの神を一回きれいにすると、そういう儀式が一つと、もう一つは、日本から牧海に渡る時に、船の安全を祈るようなそういう儀式をここでやっていた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이 낯선 이국 땅에 호기롭게 발을 들인 발해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취재팀은 다시 발해의 흔적을 찾아 나라로 향했다. 8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의 평성궁터는 지금도 유적 발굴이 한창이다. 오래전 수도의 자취를 찾기 위해 유적 발굴을 해온 지 올해로 35년째지만 앞으로도 발굴 계획은 60년이 더 남아있다. 천년의 보고를 찾아내는 이 세심한 작업 속에서 지난 88년 발해와 관련된 유물 한 점이 발견됐다. 그것이 일본에 온 발해인들의 정체를 알려줄 중요한 단서가 될는지 모른다. 취재팀은 그 유물을 보기 위해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찾았다.四角い方はですね、1988こちらは平城宮 연구원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두 개의 유물 상자를 꺼내왔다. 東南の隅の部分のこれは放酸と放射という薬品を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네모난 나무 조각, 즉 종이 대신에 쓰던 목간이었다. いうふうに木灰紙というふうに3文字ありますが、ここに交わるという字と液、交液、交液、交液と何回も何回も落書きまたはその字の練習をするためのものとして書いて、その一連の中で木灰紙というふうに、木灰紙はここに木灰紙、紙の字が大変薄く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読み取ることができます。
아무렇게나 흘려 쓴 글씨 중에는 분명 발해라는 글씨가 있었다. 발해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에 살고 있던 한 일본 귀족이 남긴 낙서일까. 발해사 목간과 같은 시대의 유물인 견고려사 목간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공식 문서인데 당시 일본이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목간은 발해에 갔던 사신이 천평보자 2년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2계급 특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의 목간에 의하면 발해와 일본은 서로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다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취재팀은 다시 도쿄에 있는 황궁을 찾았다. 황궁 국내청에 보관돼 있다는 발해의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취재팀은 겨우 문서의 사본을 구할 수 있었다.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今開けてみていいですか？ 취재팀에게 건네진 것은 한 장의 사진. 발해가 보낸 바로 그 문서였다. 중대성 첩이라 불리는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오고 간 일종의 외교 문서다. 문서를 보낸 곳은 발해의 중대성, 당시 왕명을 맡고 있던 곳이다. 이 문서는 841년 일본 태정관에 전해졌다. 중대성 첩에는 당시 일본에 건너간 발해인들의 직책과 인원수를 자세하게 적고 있다. 그들은 일국을 대표하는 105명의 공식 사절단이었다. 발해의 사절 중에는 천문생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바로 고도의 항법인 천문항법으로 사신들을 안내한 천문 관측자였다. 중대성 첩에는 이런 글귀가 덧붙여 있다. 항해가 어려워 오래 때를 기다려왔고 이제 사신 하복연을 보내 귀국과 교류하려 한다. 이 문서를 조인한 사람은 건황, 훗날 발해 12대 왕이 된 인물이다. 그러나 발해 사신들은 동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발해 사신들에겐 목숨을 건 항해였다. 발해인들이 험난한 동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해는 사신 파견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목적 때문에 발해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우리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발해의 당나라 공격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 역사상 첫 해외 원정이었고 승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동반도에 위치한 당나라의 등주성. 발해가 당나라 등주를 공격한 때는 732년. 대장군 장문휴는 수군정예 2만여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등주성으로 진격했다. 하죽지세로 등주성을 함락한 발해군은 등주자사 위준을 죽인다. 우세한 군사력과 속전속결의 전략이 거둬낸 승리였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전쟁 개념은 주로 방어의 개념입니다.
규 대첩이니 살수 대첩이니 모두가 크게 우리가 방어에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민족사 최초로 이 정규 군대가 외국을 공격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발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는 이 사건이 아마 최초였고 아마 그 이후로는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발해가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이 발해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발해에게 복속돼 있던 흑수 말갈족이 이 당나라와 손을 잡음으로써 당시 발해는 서쪽으로는 당나라, 북쪽으로는 흑수 말갈, 그리고 남쪽으로는 당시 당나라와 손을 잡고 있던 그 신라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는 그런 형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삼각구도를 깨지 않는 한 발해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발해가 선택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배후에서 신라를 견제하게 해놓고 그 다음으로 당나라와 흑수 말갈의 제휴를 깨기 위해 등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을 때 당나라의 대응은 참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특이할 만한 반격도 없었고 오히려 이 발해 우대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숨막히는 정치 외교전에서 이 발해가 승기를 잡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것으로서 발해가 목숨을 걸고 동해를 건넜던 한 가지 이유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이 현의 마스바라 해안. 마스바라 해안 인근에는 작은 신사가 있다. 평화롭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이 신사는 발해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신사 어느 곳에서도 발해 사신들이 머물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사 바로 앞 공터에서 오래전 발해 사신들의 유적을 발굴했는데 이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유적을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 이 땅 속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実はこの近くで火を焚いた入国の儀礼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や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場所が見つかっています。ですから一つの可能性としてこの付近に松原客館いわゆる牧会からの人たちを迎え入れる施設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も言われていますね。 발해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한 군데의 유물 발굴 현장이 있었다. 8세기경 집단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발해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것은 바로 이 온돌 유적 때문이었다. 온돌은 고구려인들의 대표적인 난방 기구였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서도 널리 쓰였다.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이 온돌 유적은 분명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었다. ここに刺客と言いましてここに鍋がかかるんです。釜ですね。釜がかかるんですが、釜を支えるための石の棒がここに立つんですけども、もうそれは抜き去られてなくなっている状態です。で、この石の棒の前で火を焚いて、こういう風な感じで風を火を向こうの奥の方に当てることによって、向こうの方に煙が吸い込まれていくわけです。
발해 사신들이 한 번 일본에 오면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대체로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무엇을 했을까? 발해 사신들은 후쿠라 항구에서 여독을 푼 후 수도인 나라로 이동한다. 궁궐로 안내된 그들은 일본 왕을 만나 국서를 전달한다. 발해 무왕 대무예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고구려의 예토를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하였도다. 예로부터 법도에 따라 이웃나라와 교류를 돈독히 하고자 하노라. 국서를 받은 일본 왕실은 발해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국서와 함께 사신들은 고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일본 왕에게 선물한다.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은 호랑이 가죽, 담비 가죽과 같은 가죽류와 산삼, 꿀 등 주로 만주와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발해의 특산물이었다. 일본 왕실 역시 발해 사신들에게 선물을 내리는데 면, 비단, 황금, 수은, 우산 등 종류는 물론 그 수량도 무척 많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왕실은 발해 사신 모두에게 관직을 내리는데 대사에서 수령에 이르기까지 사신들은 모두 일본의 귀족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발해 사신 중에서 가장 많은 65명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대수령. 이 수령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발해사회라는 것은 왕과 중앙의 관료들이 있지만은 지방에는 독자적인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의 관료 체제 밖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들의 세력은 이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관료로 일부는 편입시켰지만은 그대로 두면서 일본에 사신 보낼 때도 같이 참여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령들은 일본에 갔을 때는 교역에 참가하기도 하고 아마 다른 일도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대체적으로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발해 사신들은 일본에서 무역을 전개했다. 첫날은 관리들과, 둘째 날은 수도 사람들과, 셋째 날은 시장 상인들과 거래를 했다. 기록에 의하면 871년 발해 사신들은 첫날의 관무역에서 일본 화폐로 40만 냥을 얻었다고 한다. 발해의 수도에서 당시 일본의 화폐 화동계진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발해 사신들이 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발해 사신들이 물건을 팔고 받았던 40만 냥의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화동계진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는 700엔, 가장 낮을 때는 33엔이었다. 대략 150엔으로 잡아도 40만 냥은 요즘 돈으로 6억 6천만 원. 얼마만큼 일본 시장에서 그게 인기가 있었느냐면요. 일본에서 그러한 담비나 이런 가죽 옷을 금지시킬 정도로 한 분은 그 발해의 사신이 갔는데 그쪽에 왕족의 한 사람이 담비 가죽으로 8벌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만일 발해의 그 가죽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최고의 신분을 나타낼 만큼 발해 물품은 일본에서 인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그런 그 경제적인 요건이 양쪽에 맞아떨어졌다. 물건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사신들은 이듬해 5월 다시 귀국길에 오른다. 당시 후쿠라 항구에는 사신들이 타고 온 배를 수리하거나 물건을 싣고 갈 새 배를 건조하기 위해 2개의 조선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발해인들은
그 조선소에서 직접 목선을 만들었을 것이다. 平安時代9世紀の文献にはこの福良で、渤海に帰る船を作るために民衆が勝手に木を切るなという記録があるので、この福良に9世紀に造船所があったことも知ることができます。でその場所はおそらく現在私たちが知っているこの2カ所のうちのどちらか、2カ所ともそうかもしれないし、このどちらかに造船所の遺跡が眠っ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 발해 사신들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일본 왕실의 대접은 극진했다. 사신들이 한 번 다녀갈 때마다 심각한 무역 역조를 감수해야 했지만 일본으로서는 불평할 수가 없었다. 당시 일본은 당나라의 문화를 유입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해의 힘이 필요했다. 이미 그때 발해는 일본이 갖지 못한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갖추고 있었다. (1300년) 전 발해는 뛰어난 항해술로 동해를 장악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증거로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신당서입니다. 이 책 속에 발해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발해 13대 왕 경왕에 이르러 고금의 문물과 제도를 완비하여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해동성국, 동쪽 바다의 융성한 나라. 명실공히 동북아의 최강국이었던 당나라가 발해를 이렇게 부른 데에는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발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융성한 국가가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은 발해의 한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 속의 인물들입니다. 갑옷을 입고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무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천으로 감싸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악사들입니다. 그리고 우산을 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시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1300년 전의 이 발해인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이 융성했던 발해의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이 살았던 이 발해의 수도 상경성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발해 유물은 서울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360여 점이 전부다. 그나마 발해에 뛰어났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유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문자 기와다. 기와에 나타난 이 글씨는 한자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 발해가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300년을) 거쳐온 이 흔적만으로 우리는 발해인들의 예술성을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 흑룡강성, 수도 상경성의 터는 남아있지만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화는 없다. (170여 년) 동안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은 발해 문화의 꽃이었다. 그러나 1300년이 지난 오늘 성터의 소중한 유적들은 훼손되고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겨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6m 높이의 거대한 석등. 불교를 숭상했던 발해는 상경성에 9개의 절을 지었고 절 앞에는 이렇게 석등을 세웠다. 상경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 밖을 두르고 있는 해자와 곧고 반듯하게 뚫려 있는 도로의 길이이다. 성터에 남아있는 흔적들과 기록을 종합해서 1300년 전 영화로웠던 상경성의 원형을 되살려 보았다. 상경성의 성벽은 안에다 돌을 쌓고 겉에다 흙을 바르는 형태로 축조됐다. 완성된 성의 둘레는 총 16km, 조선시대 한성과 비슷한 크기다. 성 내부로 들어가면 잘 정돈된 도시계획을 볼 수 있다. 중앙으로 시원하게 뚫린 주작대로는 폭이 무려 110m. 상경성엔 모두 81개의 주거지가 있었다. 한 구역당 크기는 가로 500m, 세로 300m. 이 크기로 봤을 때 당시 상경성에는 대략 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경성 내에는 또 하나의 성이 있었는데 궁전과 관청이 들어서 있었던 황성이다. 현재 남아있는 궁전 주춧돌의 크기만으로 황성의 그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황성에는 모두 5개의 궁전이 있었다. 1궁전, 2궁전은 왕이 국사를 보던 곳이고 4궁전에는 침전이 있었다. 그리고 궁전 동쪽 편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2개의 섬과 호수 정자가 있는 이 인공 정원은 통일 신라의 안압지와도 그 형태가 비슷하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상경성은 그 규모의 거대함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의 화려한 건축 양식으로도 발해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단 수도의 면모뿐만이 아니라 이 발해의 국력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 영토입니다. 발해는 우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이 발해의 영토는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발해의 영토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유적이었다. 취재팀은 연해주 옵자부리 지역에 남아있는 발해의 유적을 찾아갔다. 이곳에 있다는 발해의 유적은 산 정상에 위치한 이름 없는 성이었다. 정상에 다다르자 넓은 평지가 펼쳐졌는데 이곳이 성의 내부였을 것이다. 한바탕 치열한 전투라도 치른 것처럼 성은 허물어져 있었지만 성의 규모나 지리적인 위치가 예사롭지가 않았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2m. 무너진 정도로 봤을 때 원래는 4m 높이 정도로 추정된다. 삼면은 이렇게 높은 성벽을 쌓았고 성벽의 한쪽 면은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마득한 천연 절벽이 그대로 성벽을 이룬 천혜의 요새였다. 쓰러지네. 취재팀은 무너진 성벽에서 의외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이거 갈비뼈네. 성벽의 한쪽에는 불에 탄 자리도 보였다. 여기는 재 같은데. 혹시 전쟁의 흔적은 아닐까? 자네도 거두지 못할 만큼 급박했던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모른다. 이 산성을 끼고 도는 라주돌라야 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이푼 강이라고 불렸다. 수이푼, 그것은 발해의 한 도읍지 이름인 솔빈부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 성은 연해주의 솔빈부를 지키는 발해의 전초기지였던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에서의 발해 유적은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 연해주 일대를 포함해서 최북단으로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에까지 이른다. 발해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장소를 파악하고 외국의 기록들을 꼼꼼히 분석 종합한 결과 경성대 한규철 교수는 발해의 영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요동 이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요하입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송화강, 이게 송화강이. 이게 제1 송화강, 2 송화강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여기도 송화강이죠. 예. 하다가 여기서 흑룡강에서 내려오는 이 흑룡강 예. 흑수 지역입니다. 예. 여기에서 흑룡강 중화리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서 예. 좀 남쪽으로 잘라서 이 흑수말과가 연접해 있잖아요. 여기 한 장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땅 모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무척 낯익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이북 지역, 그러니까 만주와 연해주 지역입니다. 고조선의 뒤를 이어 고구려가 터를 잡았고 또 그 뒤를 이어 이 드넓은 영토에 거대한 제국을 세운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사 무대는 지금의 한반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만주를 최후로 지배했고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이 왕조의 이름은 바로 발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삼국시대 이후의 시기를 통일신라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 시기를 통일신라시대 대신에 남북국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에서 만주와 연해주로 역사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1300년 전의 발해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762년) 일본 향충요. 한때 신라를 정벌했다는 신공황후가 모셔진 이곳에 일본은 오랜 수건을 이룰 특별한 계획을 보고한다. 기필코 신라를 정벌하리라. 올해 신라를 침공해 반드시 승리하리라. (762년) 일본은 신라를 침공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전쟁의 야욕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오랜 역사 동안 일본은 끊임없이 이 한반도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 결과 7년간의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일제 침략으로 한때 대한민국의 주권이 빼앗기기도 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한 번의 침략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90여 년이 지났을 때인 762년, 일본은 향추묘라는 신전에 신라 정보를 보고하며 신라를 침략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해 우리 역사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발해가 일본의 신라 침공을 무산시켰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당시에 신라 일본 발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그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 침략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당시 일본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시. 우리나라 부산과 자매도시를 맺을 만큼 한반도 남해와 가까이 있는 도시다. 그런데 이 도시의 서쪽 외곽 지역에 8세기의 중요한 유적이 하나 남아있다. 후쿠오카와 이웃 도시인 마에바라시에 걸쳐있는 오래된 성터. 성문터에 세워진 비석은 이 성이 756년부터 쌓았던 이토성이라고 전한다. 이토성은 다양한 축성법으로 만들어진 성이다. 먼저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산을 깎고, 지반이 약한 곳들은 돌을 사용했다. 그리고 평지나 산세가 낮은 지대는 흙을 다져 겹겹이 쌓아 올렸다. 土塁から城の外側ですね、外側に約15メーターぐらいの溝が堀ですね、水の堀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今確認しています。深さがだいたい2メーターから3メーター。深さ、土塁はですね、山全体を覆ってます。で、復元するとだいたい10メーターの高さになります。で、それがですね、山だけじゃなくて平野もこう覆い隠していくんですね。 10m의 높이로 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토성. 8세기 견해탄과 접해 있는 후쿠오카 서부에 이 성을 쌓았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糸状の北側なんですけども、そこにですね、須千寺という地名が残っています。これはですね、昔は日本主人の主に船に司、これ船の司と呼んでたんですね。で、船の司というのはその軍船を集める場所なんですよ。だから隣にすぐそういうお役所があるということは、まあ、臨戦態勢にも対応できるというですね、お城でもあったということはですね、言えると思います。756년 후쿠오카의 작은 반도에 세워진 이토성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참 기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6년 전 이토성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유적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일본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모토오카 쿠와바라 유적 발굴 현장. 규슈 최초의 제철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발굴 현장 곳곳엔 고대의 철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확인된다. 사철을 녹여 철과 불순물을 분리하던 용광로들. 고대 이곳은 철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던 제철 공장이었다. 이토성 가까이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불순물을 조사해 본 결과 이토성의 축성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発掘調査は6年前からしておりまして、今までいろいろなものが見つかっているんですけど、主に奈良時代の製鉄所の跡が見つかっています。でこの奈良時代の製鉄所跡ですが、隣の米原市にあります伊東城という山城がありますけど、そこと大体同じぐらいの時代の遺跡です。でおそらくここで作られた鉄は、その後加工されて武器などになりまして、伊東城なんかにも、供給されて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뿐만 아니라 발굴 현장에선 화살촉이나 철검 같은 무기류도 발견돼 제철 공장 옆엔 무기를 만들던 공장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당시 일본은 분명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토성과 제철 공장이 세워졌던 8세기는 일본의 나라 시대. 지금의 나라시가 당시의 수도였다. 나라 시대에 일본은 중국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평성경이란 계획도시를 건설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평성공터. 이곳은 지금도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로 48년째. 하지만 일본은 앞으로 5, 60년을 더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평성공터 옆에 자리 잡은 나라문화재연구소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굴 작업을 기획하고 조사 결과를 연구하고 있다.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출토품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 평성궁 유적은 1300년 전 8세기 나라 시대의 비밀을 풀어줄 중요한 보고인 것이다. 藤原京からここに遷都してきたのが710年、8世紀の頭になります。784年まで75年間にわたって、都として続きました。7世紀の末から日本が進めてきた律令国家の建設の仕上げとしてここに唐の都長安城に倣って都を作ったわけです。天平文化と呼ばれる非常に華やかな貴族文化が栄えた時代として著名な時代です。 나라 시대는 율령 정치를 선포하며 화려한 귀족 문화를 꽃피웠다. 그 평화로운 시대에 일본은 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일까? 과연 그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을까? (8세기) 중반의 나라 시대. 일본에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당시의 사료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나라 시대의 정통 역사서인 속일본기.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기록들이 발견된다. 761년 정월, 일본은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미노와 무사시 지역의 소년들을 선발해 신라어를 가르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2년 전인 759년엔 전국의 미용에 500척의 배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수까지 할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7개 도 가운데 북육도에 89척, 산음도에 145척, 산양도에 161척, 남해도에 105척씩 4개 도에 나누어 한가한 달마다 꾸준히 만들라고 했다. 그런데 그 배들의 완성 시기는 3년 안이라고 못 받고 있다. 759년부터 3년 후인 762년. 일본은 그에 무슨 일을 벌이려고 했을까? 당시 일본이 급하게 배를 만들었던 목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본 고대사 연구가인 사카요리 마사시 교수를 찾았다. 500艘を古代の日本が作るっていうのは今までにないことですから、もう大変な計画だ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ね。それはやはり国内で今まで戦ったりすることだって500艘なんか作ることありませんから、対外戦争をしようという意思を強く持って作ろうとしたんだと思います。사카요리 교수의 말대로 그 무렵 속일본기엔 일본이 전쟁 세부 계획안까지 만들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장차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食日本儀というのは、奈良時代を通して記載されている国が作った資料で、その信憑性というのはやはり高いと思います。
で特に新羅政党についての記載は、とっても細かく書かれていて準備段階もよく分かりますので、これをやはり信頼して読んで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756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일본의 전쟁 프로젝트. 그것은 신라를 정벌하기 위한 일본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침공 준비는 762년을 향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일본 후쿠오카에 남아있는 이토성의 성벽 위입니다. 762년 신라를 침공했을 때 다시 신라가 역공해 올 수 있다는 계산 아래 견고하게 쌓은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4km 떨어진 곳에는 제철 공장을 세워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이토성은 병참 기지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전국의 명예 500척의 배를 만들도록 하고 또 소년들에게는 신라어를 배우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762년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 준비했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의문이 드는군요. 그해 일본은 왜 신라를 침공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기라는 사료입니다. 천평보자 3년, 그러니까 759년이 되는데 그 해에 이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향추묘 주응벌 신라지장. 그러니까 향추묘의 신라를 정벌할 계획을 아뢰었다. 도대체 향추묘가 어떤 곳이기에 신라를 정벌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이곳에 보고했다는 걸까요? 자, 일본이 신라를 침공하려던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속일본기에서 향추묘라 부르는 곳은 후쿠오카에 남아있는 오래된 신사 향추궁을 가리킨다. 이곳은 3세기의 전설적 영웅이었던 신공황후가 모셔진 신사다. 고대 일본은 신라와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곳 향추궁에 와서 일일이 보고하고 신라에 대한 처벌을 기원했다. 남장을 하고 신라를 정벌했다는 신공황후의 전설을 역사의 진실로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신공황후가 병선을 이끌고 신라로 건너가자 겁먹은 신라왕이 싸우지도 않고 투항해왔다는 전설. 신라에 대한 일본의 적개심과 신라 정벌이란 오랜 수건이 만든 이야기는 아닐까. 하지만 이 전설은 역사적인 사실처럼 일본서기에 기록돼 있다. 향추궁의 앞들에 보존돼 있는 한 그루의 나무에도 신공황후의 전설이 내려온다.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하고 돌아와 이곳에 지팡이를 꽂자 가지가 자라고 뿌리가 생겨나 지금의 우람한 나무가 됐다는 것이다. そしてね、新羅に渡ったところがね、新羅だけでなくってね、百済からも、それから高句麗からもお使いの方が見えてね、よろしくよくいらっしゃいましたと。それまでは日本の国は小さな島国だったでしょ。大陸というのは交通なかったわけです。初めて国交が開けたわけです。大きな歴史的なね、大きな仕事だったわけですね。 오랫동안 신라 정벌을 꿈꿔왔던 일본인들에게 신공황후는 전설로 남아 수건을 이룬 영웅이었던 것이다. それは伝承として大事にしたという面と歴史的な事実と見ていたかという面はまたちょっとずれる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ただしこれが正しい歴史だということで
まあいわば国定の歴史書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わけですね。 후쿠오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다자이 후시. 이곳엔 신라에 대한 일본의 적대감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유적이 남아있다. 665년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산성인 오노성. 오노성은 산의 능선을 따라 세워진 일본 최초의 산성이다. 석축과 토로를 쌓고 침입이 용이한 계곡엔 석단을 쌓는 기술. 이 축성법은 이전의 일본 성에선 볼 수 없었던 백제만의 기술이다. 当時665年、東白木の連合軍を恐れて、百済日本は撤退するわけですけども、その時に大野城が築かれるわけです。でその時に何と言いましょうか、全体に8キロにわたって土塁、そして谷部のところには石塁というものを築きます。一つ東白木の連合軍をやはり恐れてたためにやはりそういう石塁を設け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 오노성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엔 모두 11개의 백제식 산성들이 잇따라 세워졌다. 그것은 663년 한 전투에서 생긴 신라에 대한 앙금 때문이었다. 한반도 금강 하구의 백촌강. 663년 나당연합군에게 함락당한 백제가 일본과 손을 잡고 백촌강에서 마지막 재기를 도모했다. 백촌강 전투에 참가한 일본군은 모두 2만 7천여 명. 하지만 일본군은 나당연합군에게 무참하게 패하고 신라에 대한 깊은 원한만 가지고 돌아왔다. 663년에 백촌강 싸움에서 일본과 신라가 적대 관계에 들어갔다가 668년에 고구려 멸망을 앞두고 두 나라가 일시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된 뒤에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구도가 확정되면서부터는 신라와 일본이 서로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백촌강 전투에서 패한 직후 일본은 다자이후라는 지방관청을 설치했다. 다자이후는 신라와 당나라 등의 외국 사신들이 입국할 때 외교 절차를 거치던 곳이다. 속일본기엔 이곳에 왔던 신라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낸 몇 차례의 사건들이 기록돼 있다. 사신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서 일본은 신라가 말에 믿음이 없고 예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8세기 신라와 일본 사이의 외교 마찰 문제는 극대화되고 있었다. 신라로 간 일본 사신들도 오만하고 무리하다는 이유로 왕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기가 수차례. 서로 쫓아내는 외교 분쟁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일본 고대의 한시문집인 경국집. 신라에 대한 당시 일본의 극단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757년 11월에 시행됐던 관리 임용 시험 문제. 요즘 신라가 버릇이 없다. 날뛰는 고래와 멧돼지를 잡듯이 신라를 잡으려고 하는데 싸우지 않고 신라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하라고 돼 있다. 당시 일본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편찬한 율령이라고 하는 법적,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에 대해서도 번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사절에 대해서도 번국으로서의 예의를 갖다 요구했죠. 신라 사절들은 이에 대해서 때로는 난 잘 모르겠다, 알 바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본 측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춰주면서 사업과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본 조정은 신라에 대해서 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또 신라를 조공국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일본 조정에게 있어 신라는 잠재적인 어떤 극복 내지 경계의 대상이었고 이것이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신공황후의 전설이 내려올 만큼 신라 정벌에 대한 오랜 수건을 가져온 일본. 백촌강 전투와 외교 마찰을 겪으며 762년 마침내 신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한때 일본이 신라를 지배했었다는 이 신공황후의 전설. 이것은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역사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설입니다. 분명 이것은 단지 전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전설 속에는 한반도 정벌이라는 일본의 오랜 수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이 백촌강 전투에서 아주 신라에게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이 나라 시대부터는 신라를 신하국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일본의 이러한 입장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8세기 중반 두 나라는 아주 극단적인 외교 마찰을 겪게 됐고 일본은 신라에 더 큰 앙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신라를 침공한다는 기본적인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762년을 침공 원년으로 삼은 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이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당에서는 이 안사의 난으로 아주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계속된 난으로 이 당은 국제정세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죠. 바로 이때 신라를 공격한다면 신라의 우방국이던 이 당나라도 돕지 못할 거라는 일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이 신라를 침공해야 했던 내부적인 원인도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 정계를 흔들던 한 인물의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시엔 정창원이란 일본 최대 규모의 왕실 유물 창고가 있다. 이곳엔 역대 천황들이 소장하고 있던 만여 점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엔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외국의 귀중한 유물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정창호는 1년에 100점씩 단 일주일 동안만 일본 황실의 유물을 세상에 공개한다. 취재진은 정창원의 도록을 살피던 중 특이한 목록을 하나 발견했다. 나라시대 황실의 유물을 정창원에 처음으로 수납할 때 모든 수장품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목록이다. 그런데 그 목록의 끝에 당시 최고 책임자의 사인이 남아있다. 바로 후지와라 나카마로란 인물이다. 国家的な大プロジェクトの責任者として藤原中丸が名前を連ね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と思います。 당시 내상의 자리에 앉아있던 후지와라 나카마로는 일본 조정의 병권을 쥐고 흔들 만큼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후지와라 나카마로. 그렇다면 그는 당시 어느 정도의 권세를 떨쳤던 것일까? 평성궁터 바로 옆에 위치한 흥복사. 오직 후지와라 가문만의 번영을 위해 710년 궁궐과 함께 나란히 창건된 사찰이었다. 今でこそこのように見ていただくと観光客の方が、たくさん来られて、お参りをしております。ですが当時はそういった一般の方はこのお寺に入ることはできず、ただ藤原氏の藤原一族のためだけにあるお寺、つまり藤原氏の繁栄だけを願って建てられたお寺でした。 후지와라 나카마로의 집도 평성궁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나카마로의 집터가 발견된 것은 20년 전. 거대한 규모의 집터를 발굴조사하며 일본학계는 이곳이 나카마로의 집터였다고 확신했다. 궁궐이나 사찰에서만 사용되던 거대한 주춧돌을 사택에 쓸 수 있었던 인물은 나카마로뿐이었던 것이다. 당시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후지와라 나카마로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화려한 연화문이 새겨진 기와막새.
나라 시대에 천황이 머물던 궁궐에서만 사용하던 문양으로 개인의 집에선 감히 쓸 수 없었던 막세다. 천황의 처소를 내려다보며 살았다는 나카마로는 당시 어린 준닝 천황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던 것이다. 順任天皇という天皇と極めて深い関係を持ちます。つまり天皇の権力を利用して、そして独裁的な政治を行おうとするわけですね。 준닝 천황이 자신의 아버지라 여길 만큼 나카마로의 위세가 극에 달하자 당시 일본엔 그의 전제 독재를 비난하는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한다. 権力を自分の家だけに、集約していった中丸は逆に、自分の一家だけで当時の日本の政治が切り盛り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ので、その他氏族だとか同じ藤原氏の中でも他の家から反発を食らうようになってくるという面があります。そういう中で、国論を一致していくために、中丸が取った政策の一つというのがおそらく親鸞目を海外に向けるということですね。 등원중 말이야. 후지와라 나카마로는 자신의 권세를 위협하는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신라 정벌이라는 국가적인 수건 사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던 것이다. 등원중 말이야. 일본식 이름으로는 후지와라 나카마로. 그는 당시 일본 조정을 뒤흔들던 실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발 세력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나카마로는 그의 절대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밖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신라 침공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신라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기록을 한번 보시죠. 764년 이 신라의 사신이 일본에 갔을 때 기록입니다. 일본 측에서 당신네 나라에서 온 백성들 말이 우리 신라에서 이 병사를 모아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일본국이 와서 죄를 물을까 의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신라 사신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당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워서 해적이 번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병사를 내어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자, 신라는 실제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울산으로 달리다 보면 두 도시의 경계 지역인 모활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이곳에 산의 능선을 따라 만든 신라의 옛 산성이 하나 있다. 지금의 성벽은 훼손되지 않은 하부만 남겨두고 원형과 똑같이 복원해 놓은 것이다. 아래 한 단, 두 단하고요. 여기까지가 원래 남아있던 기초공원 아래쪽 성벽이고요. 그 이상은 새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길쭉한 돌을 놓고 여기서 한 3 내지 4cm 정도 안쪽으로 물려가면서 이렇게 쌓는 이런 물림쌓기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이 산성은 모화리의 옛 이름을 따서 모벌군성이라 불렸다. 조금이라도 남아서 다행이네. 그렇습니다. 예, 이 성은 모벌군성으로 부르고 있는 산성입니다. 서기 722년 10월에 쌓았던 산성입니다만은 저쪽 산 중턱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이 12km 가량 되는 석성입니다. 기록에는 6,792보 5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왕경이었던 경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긴 성, 장성입니다만은 이 울산하고 가까이 있어서 울산으로 쳐들어오는 일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의 왕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쌓은 성입니다.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모벌군성. 기록에 따르면 이 성에 특별한 군사들이 주둔해 있었다고 한다. 수천 명의 신라 노사들. 모벌군성을 지키던 그들은 어떤 군사들이었을까? 노. 당시 신라엔 활의 일종인 노라는 비밀 병기가 있었다. 노는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처음 들어왔지만 신라의 기술이 더해져 신라를 대표하는 무기로 발전했다. 기본적인 형태는 활의 모습이지만 그 사용법과 위력은 다르다. 일단 노는 여러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활과는 달리 물레와 같은 기계의 힘을 이용해 강력한 화살을 쏘기도 한다. 화살촉도 보통의 화살촉보다 3배 이상 무겁다. 활보다 명중률이 높고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신라노는 천보를 날아간다는 말이 생길 만큼 그 명성이 높았다. 삼국사기엔 신라노의 위력을 짐작할 만한 일화가 하나 전해진다. 신라노를 탐내던 당고종의 요청으로 당나라로 건너갔던 노사 구진천. 어쩔 수 없이 노를 만들어 당고종에게 바치지만 그것은 30보밖에 나가지 않는 형편없는 노였다. 천보를 간다는 신라노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당고종은 구진천이 만든 노를 보고 크게 화를 냈다. 큰 벌을 주겠다며 당고종이 아무리 호통을 쳐도 구진천은 끝내 신라노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신라노는 노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1급 비밀 병기였다. 모벌군성엔 이 신라노를 다루는 군사들이 오래전부터 일본의 침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신라 침공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경덕왕 시절,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경덕왕은 8세기 중반 대대적인 군사 개편을 실시한다. 경덕왕은 중앙군을 육기정이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재편해 왕경 방어 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지방엔 새롭게 구주정을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규모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놨다. 신라 경덕왕대는 신라 중대 전제왕권기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견리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국내적인 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떤 그런 신라의 그런 국력을 과시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경덕왕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신라 침공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신라를 침공하기 직전이던 761년 11월, 일본은 실제로 각 지역에 절도사를 임명해 전쟁에 동원할 선박과 상원 그리고 군사의 수를 총검열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보고된 수는 백촌강 전투에 동원된 군사력의 2배 수준이었다. 동해도, 남해도, 서해도에서 각각 마련한 배는 모두 394척, 군사의 수는 총 4만여 명이었다. 그럼 그 군사력으로 신라를 침공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일본 고대 군사학의 최고 권위자인 사사야마 교수를 만나 그 가상 시나리오를 예측해봤다. 海を隔てていますから、大陸のように常に戦いの経験を持ってですね、その中で新しい技術革新というと変だけれども、戦術とかね、そういったものを革新していくってことが日本の場合できないわけです。だからそういう数万規模の兵力を動員して
海を渡ることは可能だったかと思います。ただしかし今申しましたようなことで実戦に慣れない、兵法に慣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たとえ朝鮮に渡ったとしてもおそらくその戦線は維持できなかったの。まあ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ね、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また白村江の戦いの再現のよう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と、まあ私はそう思うんですけれどもね。 762년 만약 일본이 각 지역에서 동원한 4만 명의 군사들과 400척의 병선을 이끌고 신라를 침공했다면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거친 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의 총반격을 받아 완패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노부대가 미리 주둔하고 있던 모벌군성을 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신라는 이미 일본의 침공 계획에 대비해 산성을 쌓고 또 노부대를 주둔시키는가 하면 지방군과 중앙군을 재정비하며 이 방어 태세에 돌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보다 군사력이 훨씬 더 보강된 셈이죠. 하지만 일본이라고 해서 이런 신라의 군사력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산 없는 침공 계획이 될 거라는 계산 아래 후지와라 나카마로는 또 하나의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해와의 협공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국제 정세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군요. 자,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이 신라와 이 당은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장한 이 발해는 이런 신라와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이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결국 이 외교 정세는 이렇게 십자형 구도가 됐습니다. 일본이 신라 침공에 대한 이 협공을 발해에게 요청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일본은 어떤 식으로 이 발해에게 협공을 요청했는지 그 제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가 바라보이는 후쿠라 항구. 이곳은 1300년 전 발해 사신들이 동해를 건너 일본에 첫 발을 내디뎠던 대표적인 항구다. 발해 사신이 처음 일본에 온 것은 727년. 건국을 알리고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라는 첫 국서를 들고 발해가 먼저 일본을 찾아왔던 것이다. 발해는 국서에 자신들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 고구려의 후손이며 부여의 옛 풍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해와 신라가 대립하고 있던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흑수말과가 당나라가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실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당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신라 해역의 위험한 길을 통하였고 신라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발해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58년 일본은 전례를 깨고 이례적인 사절단을 발해에 파견했다. 이전까진 발해에서 사신이 오면 배웅하는 형식으로 사신을 파견하던 일본이 그해 처음으로 오노 타모리란 인물을 앞세운 사절단을 먼저 발해로 보낸 것이다. 발해로 떠난 오노 타모리로 말하자면 5년 전 신라의 일본 사신으로 갔다가 수모를 겪고 돌아온 장본인이었다. 753년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하여 왕을 만나지도 못했던 오노 타모리. 그가 발해 사신으로 발탁된 데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小野タモリが、白木、行って、そして白木の慶徳、から、会見させてもらえなくて、追い返されるという事件がありますね。やはり国際情勢から考えて、渤海と白木はその国境で緊張状態に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ので、そういうことから、渤海と日本が白木を南北から挟み撃ちにして、攻撃しようとした。
つまり白木政党を行お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そういう相談を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るわけです。 발해에 건너갔던 오노 타모리는 특별한 손님들을 데리고 함께 귀국했다. 바로 발해의 대장군이던 양승경을 대사로 하는 발해 사절단이었다. 일본에 초청된 발해 사신 양승경은 평성경에 머물며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특히 송별회란 명목으로 나카마로의 집에 초대됐을 때 나카마로는 천황의 선물이라며 대궐의 무희와 만두의 솜을 양승경에게 주었다. 당시 일본이 외국 사신에게 주던 솜은 300돈. 양승경은 규정의 무려 30배가 넘는 양을 선물받은 것이다. その後に、順任天皇から代理の女学、女性の学と書きますが女学が与えられたり、また1万トンがまた与えられています。これは破格なことだと思います。でさらに、ごめんなさい、錦だとかその他さまざまな絹織物などたくさん与えられていまして、これはこれまでなかったことなんですね。ですから幼少期というものに対して日本側は大変優遇をした。それはさらに考えれば日本と渤海が、手を組んで、白木に対応していこうという一つの表れ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아마도 나카마로는 양승경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을 때 신라 침공에 대한 일본의 계획을 털어놨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에 발해가 꼭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을 것이다. 일본의 간절한 요청을 안고 양승경 일행은 759년 2월 다시 발해로 떠났다. 당시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수도를 지금의 영안시인 상경으로 옮긴 직후였다. 건국한 지 60년이 돼가던 무렵 발해는 상경성이란 계획도시를 건설하며 고구려 계승국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당시 발해의 왕은 3대 문왕. 그렇다면 문왕은 일본의 신라협공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当時の渤海の王様は第3代目の文王金母という大金母と言いますが、大金母のどう考えていたか、その白木政党計画を日本と一緒になってやるということをどう考えていたかということは資料上にはほとんど出てこないんですね。 단 한 권의 역사서도 전해지지 않는 발해. 속일본기에도 발해의 답변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신라를 침공하려고 했던 762년 일본은 또 한 번 발해로 먼저 사절단을 보낸다. 이번 사절단은 무사시의 지방관인 고려대산이란 이에게 맡겨졌다. 고려대산. 고려란 성씨와 그가 사신으로 선택된 데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고대 무사시는 지금의 동경 근처였다. 그곳에 고려신사라는 낯익은 이름의 신사가 있다. 고구려의 사신으로 일본에 머물던 중 조국이 멸망하자 일본에 망명해버린 약광이란 이를 기리는 신사다. 오늘날 이곳은 출세와 합격을 기원하는 신사로 알려져 있지만 고려란 성씨를 얻고 일본에서 살았던 고구려 후손들의 영혼이 깃든 곳이다. 고려 신사의 제단엔 약광의 동상이 모셔져 있다. 하지만 약광의 동상은 고려 성씨를 가진 약광의 직계 후손들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신사의 바로 옆엔 고려 성씨 가문의 집이 있다. 취재진은 그곳에서 아직도 고려란 성씨를 쓰고 있는 마지막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 후손은 일본 고려 성씨의 족보를 꺼내 보였다. 이들은 모두 1300여 년 동안 고려 성씨를 이어온 고구려 후손들이다. この土地はですね、716年、西暦716年に、当時の日本の朝廷の大和朝廷が駒軍という一つの軍を作りました。で、その駒軍を作るにあたって、
今の関東地方に、いた高句麗人たちを1799名この時に移動させました。比較的コマンドの中でもあるいは高句麗系渡来人の中でもですね、地位の高い人、こういった方がコマという名前を名乗っていたわけです。 762년 발해로 떠난 고려대사는 바로 발해와 같은 뿌리를 가진 고구려 후손이었다. 일본은 고려대산을 통해 발해를 마지막으로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건국 당시 발해는 신라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732년 이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발해가 당의 등주에 해군을 보내 공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당의 지원 요청을 받은 이 신라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발해를 공격하러 나섰죠. 기상 상태가 나빠서 되돌아오긴 했지만 발해에게는 이 당을 도와 공격하려 한 신라가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신라에 대한 발해의 적대감을 일본은 신라 침공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일본이 이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발해의 협공. 그럼 발해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발해의 답변에 대한 추적은 엉뚱한 곳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일본 오사카. 전직 고등학교 역사교사였던 우에다 다케시 씨는 은퇴한 후 발해 사신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 주로 발해 사신이 일본에 남기고 간 흔적들을 모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는 발해 사신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가 특히 흥미로워하는 것은 발해 사신들이 남긴 한시들이다.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왕효렴이란 발해 사신이 일본에 남긴 한시. 무관에서 문관으로 교체된 후기 발해 사신들은 일본 대신들과 한시 대결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북한국가日本へ施設を派遣してきた目的というのは、ずっと最初5回まではですね、将軍という肩書きがついてて、全部武官なんですね。ということは明らかに間に新羅を挟んで、国際的な圧迫を加えようという意図が見え見えやったんですけども、762年に駒の大山という人を日本は派遣しております。その駒の大山の船に便乗してやってきたのが第6回の渤海市の王神福という人で、この人が初めて文官の肩書きを持っていたと。で以後もう900年に至るまでですね、何回も施設が来るんですが、全部渤海国は文官の施設を派遣している。 발해 사신이 무관에서 문관으로 갑자기 변한 시기는 바로 신라 침공을 눈앞에 둔 762년. 고려대산이 발해에서 내려온 발해 사신 왕신복부터였다. 그는 정당성 좌윤이란 직책을 맡고 있던 고위직 문관이었다. 발해는 그해 왜 문관을 사신으로 파견했던 것일까? 이 변화에 주목한 한 학자가 있다. 일본 추호대학교의 이시히마 사토시 교수. 그는 762년 발해 사신을 무관에서 문관으로 바꾼 조치엔 일본의 신라 협공 제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연구가 최근 책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日本の剣木開始である駒の大山はおそらく、いわば最速の使いとして渤海に派遣されたもの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その彼に同行して来日したのが王神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王神福の肩書きを見ますとこれまでの武官ではなくて政道省の役人、つまり政治の中枢にいる人物であるということが注目されます。でその王神福が来日したその主な目的というのは渤海側が
日本と共同して新羅に撃つことはできない、そういう事情を説明するために派遣されたものと、このように推測することができます。 문관왕 신복이 발해 사신으로 온 이후 소일본기에선 신라 침공을 준비하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764년 후지와라 나카마로는 반란을 일으키다가 관군에게 처형되고 만다. 그의 몰락과 함께 신라 침공 계획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발해는 왜 일본의 신라 협공 제안을 거절했던 것일까? 그 단서를 찾기 위해 당시 발해의 흔적들을 추적해봤다. 북한에서 발굴된 북청토성 유적지. 북한은 북청토성을 발굴 조사한 후 이곳이 발해의 남경 남해부가 있던 자리란 결과를 내놓았다. 남경 남해부는 발해의 5경 가운데 신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신당서에 따르면 발해에는 외국으로 가는 5개의 길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 가운데는 남경 남해부를 지나는 신라도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에서 시작됐을 신라도. 동경과 남경을 지나 신라의 국경지역이었던 천정군까지 이르는 길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삼국사기에도 발해의 동경에서 신라의 천정군까지 39개의 역이 있었다고 전한다. 발해와 신라 사이에 역들이 설치돼 있었다는 이 기록은 두 나라 사이엔 분명 신라도라는 상설 교통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발해와 신라가 내내 대립관계만 있었다고 주장하던 기존의 학설을 깨고 송기호 교수는 신라도에 주목해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국경선에 성을 쌓는다 하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양국 사이에 전쟁을 벌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그 발해와 신라 사이에 대립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대립적이었다면 전투를 벌인 기록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송 교수가 주목한 것은 경덕왕대 신라 국경지역인 천정군에 쌓았다는 탄항관문의 존재였다. 오래전 발해를 경계에 쌓았던 장성에 비로소 문이 열린 것이다. 그것은 경덕왕대에 이르러 두 나라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 장성을 쌓은 곳에 관문을 쌓았다는 것은 이 관문은 상호 통로를 개설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은 발해와 신라 사이에 교류의 창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죠. 예를 든다면은 그 만리장성에 산해관이 있는데 이 산해관은 역시 만주와 중원 사이에 교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북쪽에 관문을 쌓음으로써 비로소 양국 사이의 통로를 개설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아마 신라도의 한 루트가 되겠죠. 신라도는 두 나라 국경지대에 관문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열린 교류의 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덕왕대 두 나라는 왜 교류를 시작하게 됐을까? 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신라하고 발해가 아주 활발한 그런 어떤 그 교류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첫째가 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신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어떤 그 침략이라던가 그런 어떤 견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발해와의 어떤 협력이 필요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라가 발해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 소위 이제 삼한일통 의식에 의해서 동일민족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8세기 중엽 이후에 신라인들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해인들이 소위 말하는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천선적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신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와의 이제 교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탄왕 관문으로 그렇게 귀착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덕왕대, 발해와 신라는 한민족이란 의식을 갖게 되면서 서로 손을 잡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의 야심찬 신라 침공 계획은 두 나라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거창한 청사진만 남기고 만 것이다. 762년 일본의 신라 침공은 이렇게 발해의 협공 거절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신라 침공을 계획하고 있을 무렵 신라는 발해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 발해는 신라를 한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던 장성에는 탄항관문이라는 교류의 문이 열리고, 이후 신라는 발해에 사신들까지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762년 일본이 신라를 침공하려고 했던 계획을 발해가 막았다는 그 숨겨진 역사를 1시간 동안 추리해 봤습니다. 8세기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를 이 격동기의 회오리가 발해의 신라 협공 거부로 조용히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발해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라를 침공했더라면 한반도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는 아마도 다시 쓰여졌을 겁니다.